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주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황미옥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전국적으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뭐 요즘 강바람도 좋고요. 요즘에 약간 덥긴 한데 괜찮은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는 항상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제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막 여행 다니고 하면은 여행을 한 번쯤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좀 상당합니다. 아니, 좀 화사하게 입으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맨날 일만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또 네. 저희는 5월 달, 특히 네. 4월부터 시작해서는 재판이 막 돌아가니까 저마다 좀 스케줄이 많죠. 4, 5월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커멘트입니다. 생생 커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커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커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 좀 정말 소름이 좀 끼치는데요. 국가수 결과인가 봐요. 이게 뭐죠? 지난달 좀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인 이 씨가 결국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회신받았고, 이 회신을 받자 즉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최초의 사건 당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론이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소견을 밝혔고,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까지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정밀검사 결과 국과수는 결과적으로 이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공식적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이 씨를 치료했던 병원, 그리고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했던 병원마저도 똑같은 결론과 판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전 남자친구의 혐의를 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경찰이 어떤 점들을 밝혀내는 것이 좀 중요할까요? 예, 최초의 사건 직후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보기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검찰조차도 경찰의 긴급 체포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 발생 직후 9시간 만에 경찰은 가해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서 결국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머리가 깨지는 어떤 상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좀 사망한 여성의 유족들이 가해자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분개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예, 피해 여성은 3년 동안 가해자로부터 집착과 스토킹의 피해를 당했는데요. 네. 그간에 여러 가지 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 여성의 부모님과 그리고 가해 남성의 부모님 사이는 잦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자주 얼굴을 알고 만나던 사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병원 1층 로비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님, 가해자의 부모님이 왔는데 입장은 일단 죄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운을 뗐고요. 그리고
이번 넘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처벌 불원서 써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가해자의 부모는 오히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내놓은 자식이다. 가해자는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라는 입장이었고요. 꼭 남일 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피해 여성의 부모님은 울분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괜찮으냐라는 입장을 보여야 됐는데 왜 병원에 왔느냐라는 입장까지 보이니 피해 여성의 부모는 더더욱 답답한 노릇이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치 6주 진단 나왔다가 같은 달 10일에 좀 숨진 사건인데 머리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성이 좀 가해자의 폭행에 좀 방어를 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데 경찰은 좀 뭐 쌍방폭행 쪽으로 또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왜 쌍방폭행이 되는 건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쌍방폭행 기준이라는 것과 이 사안에서의 왜 변동이 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여 정도 교제를 했고요. 네. 여성이 진학한 대학교와 대학과에 남성도 똑같이 진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은 결국 남성을 피해 휴학을 했고 휴학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여성을 남성이 또 따라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3년여의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약 12건의 데이트 폭력 신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12건의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보았더니 일부 네.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여성단체도 굉장히 공분을 표했는데요. 어떻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가? 피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한 것이 어떻게 폭행이 되는가라는 그렇죠, 정당방위죠. 의문을 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MC님처럼 쌍방폭행의 기준이 뭔가라는 의구심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의 입장을 한번 빌어와 보면은 조금이라도 반격하면 실제로 본인은 자신을 방어할 의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들고 한 대라도 때렸다 하면 그 즉시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꿋꿋이 맞고 참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는 사안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한 사안에서 한 대 때렸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황은 쌍방폭행이 돼버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사망한 여성 같은 경우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가격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은 당시 쌍방폭행으로 사건 종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이 정당방위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 뭐 판례상 뭐 법원은 이게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주관적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방어를 진짜 한 게 맞느냐, 먼저 상대편이 공격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판례와 선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정당방위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보호하지 못해요. 지금 보면 12건의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에요. 12건 발생하면서 사실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토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좀 정당방위나 어떤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법원에서도 좀 직권 탐지주의를 뭐 가미를 하든지라도 해서 조금은 이제 좀 전향적으로 판결들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좀 누리꾼들이 공분을 좀 일으키면서 가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예, 동갑내기 가해 남성의 신상 정보가 네. 현재 온라인에 사실 우려될 만한 수준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게시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남성은 2004년 거제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이 졸업할 때 찍은 졸업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 등등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가해 남성에 대한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네티즌들이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고 유포하는 것은 이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유포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가해 남성이 최초의 경찰의 긴급 체포를 뚫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와중에 피해 여성이 사망을 해버렸죠. 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렇게 가해 남성의 신상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포되는 것에 대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남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자친구 살인 사건, 뭐 그 사건도 그렇지만 결국은 신상 공개 안 했어요, 경찰에서. 그런 게 국민의 법감정과 사실은 이제 어떤 법원이나 혹은 수사기관의 법감정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계속 이런 사적 제재, 명예훼손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적 제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국민들의 또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을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24시 근무,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한 복지센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니 참. 어떻게 휴일이 한 달에 이틀일 수 있을까요? 24시 근무를 하고요. 야, 좀 믿기지 않는데요. 어떤 일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황당한 요양보호사 구인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이 제보되었습니다. 그 제보자에 따르면 이 글은 대전의 요양보호사 구인 구직 커뮤니티에 공유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기 요양 4등급의 80대 남성을 24시간 동안 돌볼 요양보호사를 구인합니다. 라는 글이라고 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노인은 매일 3시간 동안 수영을 하므로 차량 운전 가능한 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일 쉬시고 36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주무시길 바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통상적인 건가요?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교대로 좀 근무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사실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같은 방에서 잘 사람을 구한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노인이 장기요양 4등급이고 또 수영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잘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구인하는 성별의 표기도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구인 이후에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가장 황당한 건 한 달에 휴일이 이틀이다라는 것도 좀 황당합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 아닌가요, 변호사님? 예, 제보자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통상 24시간 요양보호 활동에 월 360만 원이 일반적이지만 통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보 글에 의하면 2주에 한 번 쉬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점심 휴게 시간조차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마땅한데 그것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편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한 사건이 알려져서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60대 요양보호사 여성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상황을 보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CCTV 영상에 잡힌 내용에 의하면 여성은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노인을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놓아버리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바로 저 장면인 거죠.
이로 인해서 결국 노인은 대퇴부 골절을 당했고 인근 아유. 병원에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는데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10여 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요양보호사 60대 여성은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 소환조사 통보되었고요. 다만 변호인 일정으로 인하여 조사가 연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14주면은 엄청나게 사실은 큰 상이지 않습니까? 14주 진단, 골절, 야 10차례. 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런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논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자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무 환경 개선도 좀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예, 요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 만다 네.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한 서리금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네. 지금 현재의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집에서 요양보호 활동과 관계없는 집안의 허드렛 일까지 다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끔찍할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측은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 보호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단 둘이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라고 보아서 녹음 장비 보급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신청자에 한하여 네. 보급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녹음 장비 도입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양보호사도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근무 환경 열악하면 더 생길 책임감도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의식을 좀 정부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뭘까요? 어떻게? 라고 외마디. 폐지 노인을 치어 죽인 만취 남성. 만취한 차량을 움직여가지고 운전을 해서 폐지 노인을 치어 죽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음주 상태로 좀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서 숨지게 한 뒤에 골목길로 도주를 했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좀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사건 경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네. 한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서 본인 소유의 BMW 승용차를 몰다가 차도를 건너고 있던 70대 폐지를 줍던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사고 직후에 이 남성은 112에 신고를 했지만 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말을 연신 반복했고요. 결국은 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남성을 찾았는데 네. 오히려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남성은 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이 그를 찾았고 긴급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도주까지 했고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모랑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라는 거는 정신이 좀 있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자기가 뭔가 사고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한테는 좀 횡설수설을 하고 뭔가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적발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면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그리고 네. 0.2% 미만이라면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을 넘었다라고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윤창호법이죠. 예,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0.03%하고 0.08% 사이는 면허 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 행정처벌을 또 받게 되죠. 경찰은 좀 가해 남성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좀 추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됐을 때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형량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케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교통사고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규율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해당 법령은 과거에 마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거나 혹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일정 정도 면책해 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별도로 규율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조차도 처벌의 규정이 미약하다라고 하여서 MC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창호법 유명 이야기에서 더 처벌 수준을 가중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 그 처벌의 좀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형 비율은 특가법 적용 사고라고 하면은 70%.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된다면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미 실형 비율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선고 형량을 보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평균 37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 사람 정도 사망한 사건을 비교하는 건데요. 특례법 적용한 경우는 18개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따질 때에도 평균 특가법 적용인 경우는 0.14% 하지만 특례법 적용인 경우에는 0.098%라고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위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좀 처벌을 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요즘 며칠 동안 가장 핫하고 있습니다. 핫한 뉴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입니다. 서울 강남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당시 사고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꽤 충격적이었죠, 변호사님? 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이미 유튜브 등에서 마구 공개되고 있죠.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김호중 씨의 차량은 반대 차선에 가만히 멈추어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그쵸, 충격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시다시피 김호중 씨의 왼쪽 앞바퀴가 들려서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을 타고 넘어갈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가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지나가는 행인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풀악셀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우왕하는 엔진음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과속으로 달아나는 그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급박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고 미조치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처벌받는 데에서. 그렇죠. 김호중 씨 뺑소니는 좀 물론이고 이게 또 매니저가 가서 자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좀 포착이 됐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뭔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사고가 발생한 때가 한 밤 11시 정도였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 뒤에 네. 한 남성이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실은 내가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김호중 씨의 매니저였죠. 네.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그 고스란히 입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로부터 17시간 뒤, 즉 다음 날 오후 4시 40분이었죠. 그때쯤에야 김호중 씨는 경찰의 요구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했고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사에서 그렇겠죠, 예.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운전은 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그 후로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미 메모리 카드는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모리 카드까지 좀 제거를 한 부분이 사실은 뭔가 거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대표하고 매니저하고 지금 김호중 씨하고 점점 계속 무궁무진하게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메모리 카드도 없앴다. 그럼 이건 결국 증거인멸죄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범인도피 교사죄, 방조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호중 씨 대신해서 경찰의 매니저가 대리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김 씨 소속사 대표가 이제 자신이 지시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으로 발표를 했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건데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모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인도피 교사죄, 뭐 방조죄 이런 부분들 있을까요? 예, 일단 사건이 발생한 당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네.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즉 매니저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희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김호중 씨가 스스로 경찰서로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김호중 씨는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점이 있죠. 네.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즉 소속사 대표인 내가 매니저에게 호중이의 옷을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라고 내가 부탁했다. 즉 범인도피 교사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로써 김호중 씨의 연관성을 일절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모두 범인도피 교사죄 그리고 심지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결코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 근데 이게 김 씨 좀 뺑소니냐 아니냐 이 전말을 밝힌 핵심 증거인 좀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고의로 메모리 카드 파손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혐의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경찰은 일단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김호중 씨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네.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네. 있는데요. 네. 매니저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사고 발생 직후 빼서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더라도 파손된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증거가 나온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증거인멸 등의 혐의 또 추가되겠지요. 근데 뭐 떳떳했다면 굳이 뭐 파손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점점 커집니다, 일이. 김 씨가 접촉사고를 낸 뒤에 자택이 아닌 곧바로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새벽 2시경에 경찰서로 와서 내가 운전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한 진술이 있자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호중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김호중 씨 자택까지 찾아갔죠. 네. 찾아간 당시에 김호중 씨는 자택에 없었다라고 없었어요.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와중에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일절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음주운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 측이 긴밀한 의사소통 결과에 따라서 김호중 씨가 출석한 것이 아니냐, 즉 범인도피 교사에서 과연 김호중 씨가 무관하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인 것이지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 차량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올라탔어요.
사실 보험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앞에서도 다루고 있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법상 결국은 보험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러면 형사 책임은 절대 지지 않을 텐데 갑자기 휙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에 갔다가 그 유흥주점에서 대리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대리를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이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근데 대리를 탔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의 얘기는 이겁니다. 거기 유흥주점에서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니까 자동 서비스라는 거죠. 연예인이 왔으니까 대리를 타고 가라.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입에 대기는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우리 예전에 또 이창명 씨도 있고 결국은 다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리가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대리 서비스를 받았지 내가 술을 마셔서 대리를 한 게 아니다. 자신의 차량에.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예, 지금 사고 직전에 유흥주점 간 것은 맞지만 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 대표는, 즉 소속사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김호중 씨는 지금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 때문에 김호중 씨 먼저 귀가시켰고 귀가 후에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운전하던 도중 네. 음주가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발생 직후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김호중 씨가 공황이 심하게 와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한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대리운전을 한 정황까지 밝혀지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무엇을 덮고자 함이냐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니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는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알려진 녹취 파일 속 음성은 김 씨가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취재 열기가 과열되다 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과열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한 매체는 김호중 씨가 본인의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여러 가지 CCTV 내용을 봤을 때 김호중 씨가 긴밀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선 도대체 저 통화는 누구야 하는 것일까? 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알려진 녹취 파일 속의 음성은 김호중 씨가 아니고 소속사 이광득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하는 녹취 파일이다라고 알려져서 김호중 씨가 지시한 것이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이것도 어찌됐든 녹취가 또 나왔으니까 뭔가 어쨌든 범죄 혐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계나 이런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진행되고 있었던 콘서트들, 그 다음에 이제 KBS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 씨에 대한 좀 전방위 손절이 좀 시작된 듯 보입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방송계가 손절에 나섰고 좀 공연, 광고계에서 고민에 좀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 그 손절이라는 것이 손해를 봤지만 네. 절단하겠다, 관계를 네, 끊겠다 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가장 먼저 방송계가 손절에 나섰습니다. 네. KBS 이방송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 측은 네. 이번 주 방송분에서 김호중 씨 분량은 최대한 편집하겠다라고 네. 밝혔고요. 그리고 편의점 GS25 측은 17일 출시 예정이던 김호중 씨의 우승 메뉴를 우린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또한 또 다른 예능 KBS 이방송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측은 네. 김호중에 대한 기획 촬영분은 없으며 앞으로 추가 촬영 계획도 없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처럼 방송계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광고계와 공연계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김호중 씨가 아무리 티켓 파워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인기가 맞아요. 많기 때문인데요. 김호중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홈케어 브랜드는 네.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이어폰 브랜드도 일단 관련 제품 출시 일정을 좀 진행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김호중 씨가 사고 후에도 투어 공연을 네, 강행하겠다라고 했어요. 밝혀서 네, 네. 강행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일게 되었습니다. 실제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오신 관객분들한테 안전귀가 하라는 말이 지금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안전귀가 하시라고. 만약 음주운전 했다고 하면 안전귀가 하시라는 얘기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호중 씨가 사실 예전에 처음에 또 나왔을 때도 또 여러 아마도 관계자들과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바로티라고 좀 불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티켓 파워가 있는 공연 예술자가 된 건 맞거든요. 야, 이런 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사실 양쪽으로 좀 나눠집니다. 거의 대부분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호중 씨 좀 보호하고자 하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김호중 씨 좀 이렇게 지키는 쪽도 있지만, 어떤 좀 위로의 글을 올린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바로티라고 해서 김호중 네. 씨의 공식 팬카페에는 네. 김호중 씨 소식을 접한 팬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뭐 얼마나 지쳐 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밤잠을 설쳤다. 가수님을 응원한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응원의 글이 많고요. 얼마나 그리고 지쳐 있었다고 음주운전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지쳐 있으면 그랬을까? 뺑소니 한 것이 나는 이해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요. 이 정도의 뭐 응원 글 정도는 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만은 네. 심지어 이 김 씨 사태에 대해서 언론을 보도하는 언론을 악마화하는 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송은 연예인 한 명을 나락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풀려서 기사화한다거나 완벽한 인간은 없고 심지어 그 범죄 행위까지 옹호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일반 네. 많은 네티즌들 눈살을 찌푸리게 네. 만드는 거죠. 심지어 뺑소니를 쉴드 치는 것이냐, 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든 아니면 뭐 뺑소니를 하든 뭐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반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실수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더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넘쳐나는 의혹들이랑 혐의로 좀 사건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전개 예상 좀 해주시면요. 예, 이 쏟아나는 기사들과 보도를 봤을 때 예. 김호중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지금 악화시키는 거는 김호중 씨와 소속사 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로 지금 덮다 보니 네네. 오히려 의혹만 쌓이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김호중 씨의 인기의 척도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파타야 살인 용의자 얼굴 공개, 이름도 밝혔다입니다. 이게 변호사님,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 지난 4월 31일 한 남성이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국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7일 그 태국으로 갔던 남성의 집으로 한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는 어떤 남성이 전화 와서는 네. 그 어머님에게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손해가 크다. 네. 따라서 우리한테 큰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으로 300만 바트를 입금하라. 하나로 따지면 한 1억 2천만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 돈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살해하겠다라는 경고성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부모님은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했고 네. 한국 대사관이 태국 경찰 측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얼마 지나 결국 지난 11일 그 남성, 태국으로 출국했던 그 남성은 태국의 한 저수지, 특히 파타야에 있는 저수지에서 네.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겨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저렇게 발견이 된 거네요. 사진 나오고 있는데.
야, 용의자 3명에 대해서 좀 체포영장 발부됐는데요. 모두 한국 국적이랍니다. 아, 경찰 수사 과정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이 수사 과정이 굉장히 네. 영화와 같은데요. 영화 같아요, 예, 이게. 태국 경찰은 이 네. 남성이 태국으로 입국한 다음에 네네.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 남성은 태국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네. 가서 언제 마지막으로 그 남성을 만났냐라고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이 남성과 5월 2일 한 클럽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나왔죠. 네네. 이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남성은 죄송합니다. 경찰은 네. 클럽 인근의 CCTV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네. 뒤졌는데요. 네네. 이 남성이 결국 5월 3일 새벽 2시경에 네.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이끌려서 차량에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 납치된 건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아, 그로부터 이제 그럼 차량이 나왔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거죠. 해당 차량은 방콕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려 떨어져 있는 파타야까지 가게 됩니다. 네. 파타야로 이동한 다음에 이들 일행, 즉 피해자와 남성 2명은 다른 픽업 트럭으로 옮겨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픽업 트럭은 한 저수지 인근의 숙박시설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다음 날인 5월 4일 밤 9시경 용의자들이 픽업 트럭 짐칸에다가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가량 차를 세워 놓았다가 네. 다시 숙박업소로 돌아오는 것까지 확보가 되었는데요. 네네. 이 대목에서 결국 태국 경찰들은 저수지를 수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경찰이 잠수부까지 동원하여서 저수지 수색을 했습니다. 네. 수색한 지 2시간 만에 200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찾게 되었는데요. 네. 이 드럼통 안에는 남성의 시신이 시멘트와 섞여서 끔찍하게 발견된 상황이었고요. 시멘트에는 혈액과 시멘트가 뒤에 엉켜 있고 더 끔찍한 것은 끔찍하네요. 시신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된 아우, 상황이었다라고 네네. 합니다. 진짜요. 아, 이게 무슨 영화 그 범죄도시 우리 천만 가지만 범죄도시 같기도 하고 다음에 또 뭐 카지노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게 이번 사건 좀 태국에서 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결국 금전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금전적 목적일 것 같은데 한국인 3명이 범죄를 벌였다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좀 돈을 노린 계획 범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태국 현지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네. 없습니다. 첫째 가설은 지금 마약 단체들에 의한 네. 마약 범죄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냐 다를까 처음에 피해 남성 모친이 받았던 네. 그 전화에 따르면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마약 조직에 의한 범행이 아닌가라고 예. 의심이 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마약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현지 갱단 활동지인 아속 지역에서 피해 남성이 뭐 숙박업소나 아니면 이발소 등등 운영하다 보니 돈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전혀 그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던 그냥 일반적인 남성이었고요. 네. 태국을 갔던 것도 사업차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태국의 문화와 이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간 것일 뿐이라고 하는 네. 거죠. 결국은 용의자 3명이 모두 검거가 되어야만 이 사태가 제대로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서도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태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시신훼손도 좀 심한데 10손가락을 모두 자른 점도 정말 잔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손가락이 잘렸다고 하면 두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네. 첫 번째는 시신에 대해서 추적을 금지하도록 지문. 그렇죠. 지문을 네.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네. 위해서 다 잘라버렸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해하는 과정에서 네. 추궁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나 응징 차원에서 잘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두 번째는 좀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복수나 응징을 하려면 네. 하나하나 잘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10개를 다 자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너무 결국은, 잔인한데요. 네. 시신을 숨기고 범행에 대해서 은폐를 하겠다. 즉 완벽 범죄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추정되는 것이지요. 태국 언론이 파타야 드럼통 살인을 저지른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변호사님? 예, 태국 언론은 공개했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아직 공개 결정 내리지 않았고요. 네. 다만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인터넷 네. 사이트가 있죠. 그곳에서는 이 남성들 용의자에 대해서 뭐 24세, 27세, 29세의 남성이다 등등의 어려요. 네. 신상 정보를 다 공개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좀 붙잡힌 2명이 도주 중인 1명에게 책임을 좀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남은 1명을 좀 잡아서 사건의 전모를 좀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검거된 용의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CCTV를 돌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다. 살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남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의자들이 전부 검거되지 않으면 결국 검거되지 않은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기로 하고 그리고 사건의 진상은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전원 검거가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세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스 주제 좀 볼까요? 결혼식 당일 노쇼, 신혼부부 백상 울린 웨딩 사기라고 나왔는데요. 결혼식을 촬영해 주기로 한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해 11월 한 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네. 선입금, 현금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까지 해준다는 네.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한 웨딩 촬영 업체와 동영상 촬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촬영물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점입 가경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부부가 이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백상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업체는 외주 작가들에게 촬영을 그때그때 맡기는 입장이었는데 해당 작가들에게조차 촬영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업체 대표를 추적하게 되었고요. 네. 결국 업체 대표가 잠적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네. 많게는 100만 원까지 피해를 본 부부 100여 쌍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하여 해당 웨딩 촬영업체 대표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피해 부부들은 모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도 좀 비슷한 사기 사건 벌어졌었는데 왜 이 웨딩업계 먹튀 사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9월 부산에서도 네. 웨딩 업체의 촬영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신혼 부부 400쌍에게 사진과 영상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해외로 도주까지 했고 경찰이 추적에까지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결국 이것뿐이죠.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 보니 네. 관리 감독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으면 결국 사기로 쉽게 이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좀 이슈됐었던 노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 1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의 한 식당에 100인분 엄청 식사를 크게 예약을 했더라고요. 예약했는데 당일날 취소한 사실이 좀 전해져가지고 공분을 사고 있어요. 예, 지난 1일 네.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측은 네. 한 식당에 대해서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받는 게 맞죠. 네. 그런데 해당 체육회 측은 직접 와서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그쵸. 모습을 보자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보니 예약의 취소 가능성은 없겠다라고 신뢰하였고요. 이에 네. 따라서 백인을 갑자기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장도 보고 쌀도 씻고 등등의 메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불과 예약 시간보다 3시간 앞선 3시간 그때쯤 전에. 체육회 측은 자리 재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가지 누리꾼들이 공분을 표했는데요. 네. 최초에는 체육회 측은 우리의 예약 취소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네. 입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자 결국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 근데 왜 이 피해는 항상 오로지 소상공인들의 몫이어야 할까요, 변호사님? 예, 누리꾼들이 분노한 점도 바로 그 네. 부분입니다. 법률상 노쇼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 네.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죠. 네.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피해 금액이 적다 보니 네. 결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체육회 얘기처럼 당일날 이렇게 100인분입니다. 당일날 식사 예약 취소할 경우에 정말로 법적 책임이 없는 게 맞습니까? 예, 형법으로 돌아가자면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과연 위계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네. 결국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손해배상이라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시간도 소요되고 경제적 비용도 소요되다 보니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결국은 모든 손해를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누수 자체를 좀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인데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을 클릭하고 상담 남겨주십시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